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그러나 이 무렵부터 학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학교 등굣길에 트렌치코트에 샌들을 신은 아줌마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노려보듯이 얼굴을 쳐다본다 라는 소문이었다. 그 소문을 들은 나는 심하게 동요했다. 3명 중 유일하게 내 얼굴을 가까이서 봤었기 때문이다. 신에게 얘기를 하니까 신은 괜찮아. 밤이어서 안 보였어. 혹시 그날 봤다고 해도 잊었을 거야. 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인지 신은 의외로 침착했다. 무엇보다도 싫었던 것이 나와 신은 등교하는 길이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점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같이 돌아가자. 나 무서워. 라고 신에게 부탁했다. 신은 조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날부터 신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리 집까지 같이 가주었다. 그날은 학교에서 소문난 트렌치코트 여자를 만나지 못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여전히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의 소문은 계속 돌고 있었다. 신과 함께 하교를 하게 된 지 5일째 되는 날, 우리는 오랜만에 준의 병문안을 가기로 했다. 선물로 학교 점심 디저트로 나온 오렌지 젤리를 가져갔다. 준의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다. 평소처럼 어머니가 환하게 나오셔서 우리를 들여보내주셨다. 준은 여전히 기운이 없었다. 준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우리는 학교에 떠도는 트렌치코트의 여자 소문은 준에게 말하지 않았다. 집에서 나오기 전에 준 어머니가 준이가 혹시 반에서 왕따라도 당하고 있어? 라고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진짜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조금 죄책감을 느꼈다. 그로부터 3일 후, 그날은 드물게 나이토와 사사키 그리고 신까지 4명에서 함께 하교했다. 그날 우리는 넷이서 역 앞에 있는 뽑기 가게를 가자고 해서 평소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이것이 실수였다. 즐겁게 넷이서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는데 사사키가 저거 트렌치코트 여자 아냐? 나이토는 와 대박 진짜?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를 보았다. 마음속으로 제발 다른 사람이길 하고 빌고 있었다. 그 여자는 슈퍼봉투를 한 손에 들고 아직 늦더위가 남은 아스팔트 길에 그저 우두커니 서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표정은 전혀 알 수 없었다. 신은 경계하고 있는지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눈 마주치지 마. 라고 속삭였다. 조금씩 그 여자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에 숨을 쉴 수 없었다. 여자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여자와의 거리가 5m 정도 되었을 때 여자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우리 4명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다음에 우리 가슴에 있는 이름표를 확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초조했다.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날 있었던 일이 떠올라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틀림없다. 중년 여자다. 고개를 숙이고 걸으면서 언제 그 여자한테 덮쳐질까 두려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단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나이토가 저 눈 봤어? 완전 미쳤어 라고 말하며 사사키와 같이 웃었다. 신과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사사키가 말했다. 내 말 들렸나? 계속해서 이쪽 쳐다보고 있어. 나는 순간 뒤를 돌아봤고 중년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마치 밀랍 인형처럼 무표정한 중년 여자는 희죽 웃으며 아주 불쾌한 미소를 지었다. 등골이 연다는 말을 이때 처음 느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공포감에 소변이 조금 새어나왔다. 들켰나? 내 얼굴 기억하고 있나? 알고 있으면 왜 공격하지 않는 거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다. 도통이를 돌아 그 여자가 보이지 않게 되자 신의 팔을 잡고 집에 가자고 말했다. 신은 내 눈을 바라보다가 아, 오늘 학원 가야 되는구나. 돌아가야지. 내 말에 맞추고 우리는 달려갔다.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고 잠시 후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여자 저는 틀림없어. 우릴 찾으러 온 거야. 신은 의외로 냉정하게 맞아. 그래서 우리들 이름표를 보고 있던 것 같았어. 나는 침착한 신의 모습에 화가 나서 이제 어떡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부모님한테도 걸릴 거야 라고 말하자 신은 역시 경찰에 말해서 도와달라고 말하자. 나는 한동안 생각했지만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서 신에게 말했다. 근데 경찰에 뭐라고 말하지? 산에 있는 나무에 못으로 박은 사진, 소피아 터치의 사체를 사진으로 찍어서 그 여자가 미친 여자라는 증거를 보여주면 경찰이 알아서 할 거야. 나는 그 산에 가는 것은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내일 학교 끝나고 산에 올라가기로 했다.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집에 도착하는 길을 우리는 2시간에 걸쳐 돌아가서 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에게 전화를 했다. 집 같은 거 안 들켰어? 당장 오늘 밤이라도 그 여자가 오면 어떡해? 등등
나는 내가 이렇게 겁쟁이인 줄 몰랐다. 나는 준을 이해할 수 있었다. 만약 준주살이 아니라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면 나도 준처럼 미쳤을 거라고. 물론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작은 소리에도 겁을 먹으며 눈을 감고 있으면 희죽 웃던 중년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아침이 돼서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고 방과 후 오후 3시 30분이 되었다. 나와 신은 뒷산 입구까지 왔다. 머릿속에 중년 여자, 죽어버린 퍼피와 터치의 사체, 셀 수 없이 박힌 못. 그날의 사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눈치를 보며 신을 바라보았다. 신은 조용히 산을 보고 있었다. 신도 두려울 거야. 신 또한 두렵다고 말해주길 내심 바라고 있었다. 신은 바지 주머니에서 일회용 카메라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산으로 들어가자마자 뛰기 시작했다. 나도 그 뒷모습을 따라 뛰어 올라갔다. 신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올라갔다. 혹시라도 신을 놓쳐서 혼자가 될까봐 필사적으로 쫓아갔다. 그 장소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그날 밤 있었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라 마음속에 공포가 차올랐다. 공포로 다리가 움츠러들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 도착했다. 문득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니, 누군가가 아니라 중년 여자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산 특유의 고요함과 가슴속에 퍼지는 공포심이 커져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멈춰서는 나를 개의치 않고 신은 그 나무에 다가가기 시작했다. 퍼피는 이미 흙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두개골을 드러내고 그 중앙에 녹슨못이 박힌 채였다. 나는 못을 뽑아주려 하자 신이 기다려. 라며 사진 한 장을 찍었다. 신의 냉정함에 조금 놀랐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못을 뽑으려고 했다. 두개골에 꽂힌 못을 짚는 순간 두개골 속에서 본 적 없는 수많은 벌레들이 두개골 밖으로 쏟아졌다. 나는 깜짝 놀라 손을 떼고 일어섰다. 우글우글 피어오르는 작은 벌레가 무서워 퍼피의 사체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속이 메스꺼웠다. 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등을 문질러 주었다. 그날 밤 나는 퍼피를 못 보고 퍼피를 죽게 만들었다. 나는 가장 약하고 최악이다. 신은 다시 카메라를 들고 나무를 찍으려 하다가 무언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난번에 이런 거 없지 않았어? 못이 박힌 수많은 사진들이 있었다. 분명히 저번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진이 달라. 엄밀히 말하면 저번에 봤던 4, 5세 정도의 소녀의 사진은 그 옆에 있었다. 다시 말해 사진이 더 생긴 것이다. 사진의 상태로 보아 2, 3일 전에 박혀있던 것처럼 보였다. 저번에 본 사진은 이미 비바람에 여자아이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닳아있었다. 새로운 사진도 4, 5세 여자아이 같다. 이때 신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사진이 나였으면 어떡하지? 하고 공포감이 생겼다. 신은 카메라에 못에 박힌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비밀기지 사진을 찍자며 뛰어갔다. 나는 근처에 중년 여자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고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 서둘러 신을 따라갔다. 여느 때 같으면 비밀기지에 지붕이 보이는 위치에 있을 텐데 지붕이 보이지 않았다. 신도 그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이때 뇌리에 중년 여자가 스쳤다. 가슴이 철렁하고 심장이 빨리 뛰었다. 신이 뒷길로 돌아서 가자. 고 말하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뒷길은 숲을 속을 지나서 비밀기지 뒤편으로 가는 길이다. 이 길은 만일 비밀기지에 적이 공격할 때를 대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장난으로 만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될 줄은 몰랐다. 만일 기지에 중년 여자가 있더라도 이 길이라면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와 신은 네 발로 기어서 덤불 속의 터널을 조금씩 나아갔다. 비밀기지 뒤편 5m 정도의 위치에 다다랐을 때 지붕이 왜 보이지 않았는지는 알 수 있었다. 나무로 만든 우리의 비밀기지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잠시 기다렸지만 중년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숲풀에서 나와 비밀기지 앞으로 갔다. 우리는 산산조각 난 비밀기지를 보고 울컥했다. 비밀기지는 우리 셋과 두 마리의 또 다른 집이었다. 부서진 비밀기지 한쪽에 커다란 돌이 떨어져 있었다. 아마 누군가 그 돌로 부순 것 같았다. 신이 말없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준주살이라고 쓰여진 판자를 찾아서 들고 사진을 찍었다. 그때 나무잔해 사이로 파리 한 마리가 나왔고 그 틈새로 터치의 사체가 보였다. 터치. 우리는 비밀기지보다 둘도 없는 두 마리의 친구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이 일어나서 좋아. 빨리 이 카메라를 현상해서 경찰에 가져가자. 우리는 산을 뛰어내려갔다. 우리는 역 앞에 있는 경찰서로 갔다. 이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보여주면 중년 여자는 잡힐 거야. 그 생각만 하며 달려갔다. 가는 길에 카메라 가게에 들려서 현상을 부탁하고 현상이 될 때까지 가게 안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30분이 지났다. 점원은 조금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현상되었으니 안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개의 사체나 못에 박힌 소녀 사진뿐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신은 곧바로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 모든 사진을 확인하고 돈을 지불했다. 우리는 가게를 나와 곧장 파출소로 향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우리는 역 앞에 있는 경찰서로 뛰어들어갔다. 안에 있던 젊은 경찰관이 웃으며 우리를 반겼다. 나와 신지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찍어왔던 사진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이야기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중년 여자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경찰관은 온화한 표정으로 아버지나 어머니께는 말씀드렸니? 우리가 아직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그럼 집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래? 하고 말을 꺼냈다. 신은 부모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노려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며 짜증스럽게 쏘아붙였다. 참고로 신의 부모님은 의사와 간호사며 고등학생인 형은 유명한 사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우리 셋 중 가장 부유하지만 가장 힘들기도 하다. 그날 밤 부모님에게 거짓말하고 비밀기지에 갔다가 이런 일에 휘말렸다는 걸 들키면 나나 준도 그렇지만 신이 제일 크게 혼날 것이다. 도와주세요. 경찰이잖아요. 신이 짜증내며 말하자 경찰은 쓴웃음을 지으며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결국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너희 담임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물어봤다. 경찰에게는 보호자 및 책임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야 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혼날 대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눈앞에 있는 경찰에 대한 불신감이 커져갔다. 경찰은 우리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건가? 여기 있으면 괜히 부모님한테 걸려서 혼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한번 경찰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걔를 이렇게 죽이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사진을 집어들고 뜻밖의 말을 했다. 이게 걔야? 경찰은 농담이 아니고 정말 모르는 것 같았다. 이 사진을 객관적으로 보면 걔의 사체처럼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옅은 갈색으로 변색된 뼈에 군데군데 살짝 남아있는 털. 나와 신지는 퍼피가 죽은 다음 날에 봤기 때문에 쓰러진 각도나 모습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에는 단지 더러운 돌에 더러운 걸레 같은 것이 얽혀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대로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분명히 부모님한테 전화할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귓속말을 했다. 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가자는 신호를 보내었다. 신은 힘차게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고 나도 신을 따라 곧바로 파출소에서 빠져나왔다. 뒤에서 경찰이 불렀지만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러다 중년 여자가 우리 집 주소를 알아내면 어떻게 하지? 나는 무서웠다. 신이 한동안 그 여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해. 라고 말했지만 우리도 바로 걸릴 게 뻔해 라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 여자 우리에게 뭔가 할 생각이 있나? 신이 말했다. 저번에 학교에서 집에 갈 때 그 여자를 만났는데 뭔가 할 생각이었다면 그때 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만약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산에 우리에 대한 저주를 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산에 갔을 때 확실히 나나 신에 대한 저주는 못 봤었다. 새로운 여자 사진에 못을 받긴 했지만 우리나 이름을 알고 있는 준에 대한 저주는 확인하지 못했다. 중년 여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원한을 품지 않고 잊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고 싶었다. 학교 근처를 배회하는 것도 우릴 찾는 것이 아니라 사진 속의 소녀를 찾고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 나는 신의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편해진 느낌이 들었다. 아니, 오히려 신이 한 말을 자기 자신에게 타이르며 자기 합리화를 했다. 그건 현실 도피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그래, 조만간 우리 잊어버릴 거야. 이제 잊어버려. 뭐야, 괜히 쫄아서 손해봤네. 하고 서로 강하게 말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우린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내일 집에 가는 길에 준의 상태를 보러 갈까? 하고 서로 밝게 행동하며 손을 흔들고 헤어졌다. 내 마음은 조금 밝아져 있었다.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져 돌을 차며 집으로 향했다. 지금까지 중년 여자 때문에 고민하고 무서워하던 게 바보같이 느껴졌다. 집으로 가면서 그날 보고 싶은 애니메이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종종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밤에 내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응? 내 발소리 말고 다른 발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았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아무도 없었다. 아마 기분 탓이겠지? 다시 걸어가는데 응? 누군가 있어. 나는 다시 걸음을 멈추고 눈을 고정시킨 채 뒤를 돌아보았다. 누가 내 뒤를 따라 걸어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는데? 나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쿵쿵 뛰던 심장이 한순간 멎을 뻔했다. 15m 정도 뒤에 있는 주택 입구에 주차된 오토바이 뒤에 누군가 숨어 있었다. 달빛이라 또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보였다. 코트를 입고 있었다. 나는 잠시 동안 굳었다. 실루엣만큼은 확실하게 보았다. 중년 여자다. 중년 여자. 중년 여자. 중년 여자. 너무 놀라 넘어질 뻔했는데 본능인지 다음 순간 도망가야 해. 도망가야지. 도망가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최대한 빨리 달렸다. 운동회 때보다 더 필사적으로 뛰었다. 정신없이 집을 향해 달렸다. 집까지 10m밖에 안 남았다. 좋아. 도망갈 수 있어. 순간 뭔가가 내 머릿속을 스쳤다. 이대로 집에 도망가면 집을 들킬 거야. 집 바로 앞을 지나 주택가의 좁은 골목을 향해 곧장 달려갔다. 5분 정도 집 주변에 계속 달렸다. 숨이 차서 걸을 때쯤 뒤를 돌아보았다. 주변에 중년 여자의 발소리도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주위를 경계하면서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다시 집 10m 정도에 도착했고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며 현관으로 달려갔다. 가지고 있는 열쇠로 재빨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빨리 잠갔다. 안도감에 절로 한숨이 나왔다. 신에게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방으로 올라가려고 신발을 벗으려는데 현관 앞에서 소리가 났다. 신발을 벗는 자세 그대로 굳어져 현관문을 쳐다봤다. 우리 집 현관은 불투명 유리와 알루미늄 책자가 있는 미닫이 문인데 현관문 앞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1m 정도 거리에 중년 여자가 서 있었다. 숨을 죽이고 움직임을 멈췄다. 아니,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불투명 유리 너머로 보이는 중년 여자의 그림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잠시 동안 중년 여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때 유리 너머로 중년 여자의 왼팔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의 손잡이를 잡더니 문이 삐걱거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중년 여자는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자 천천히 왼팔을 뒤로 젖히고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여전히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러자 중년 여자는 현관문으로 더 다가와 왼쪽 귀를 유리에 고정시켰다. 불투명 유리에 중년 여자의 귀가 비쳤다. 너무 긴장해서 토할 것 같았다.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서 중년 여자에게 들통난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몇 분 동안 귀를 대고 있다가 다시 일어나 이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다. 조금씩 유리에 비치는 중년 여자의 그림자가 희미해지더니 이내 사라졌다. 갔나? 나는 전혀 안도할 수 없었다. 정말로 중년 여자가 갔는지, 내가 현관 앞에 있는 걸 알고 있었는지, 아직도 집 주위를 맴돌고 있는지. 만약 내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확신한 다음에 행동한 거면 틀림없이 중년 여자는 집 주위에 있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이동했다. 방에는 불을 켜지 않았다. 나는 곧장 전화 수화기를 들고 신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 들켰어. 그 여자한테 들켰다고. 집 앞까지 왔었다고. 나는 작은 소리로 초조해하면서 조심스럽게 전했다. 뭐야? 무슨 일인데? 무슨 일 있었어? 집에 그 여자가 왔다고. 어떻게 좀 해줘. 진정해. 집에 부모님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일단 제대로 잠갔는지 확인하고.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는데? 모르겠어. 근데 방금까지만 해도 집 앞에 있었어. 당황하지 말고 문 확인하고. 알겠어. 제대로 잠궜는지 확인할 테니까 얼른 와줘. 나는 전화를 끊고 문단속을 확인하러 가기 전에 먼저 화장실에 갔다. 물론 집안의 불은 절대 켜지 않고 감각의 의지에서 화장실로 갔다.